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이고요. 이제 근대 파트로 넘어와서 오늘은 33번 주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데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좀 직전 파트가 되겠고요. 일제강점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힘을 좀 자주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던 마지막 몸부림의 시기입니다. 특히 대한제국의 13년 시기하고 좀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독립협회를 볼게요. 독립협회 1896년부터 1898년까지 뭐 그렇게 길게 유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협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선은 독립신문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연도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는 1910년이에요. 1910년이니까 아직 일제강점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 시기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 독립의 뜻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 열강이나 뭐 청나라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한테 매우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권들을 빼앗기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독립을 먼저 외쳤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가 되면 이제 그게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다라는 운동의 뜻이 한 가지로 바뀌게 된 거고 우선은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선 신문을 먼저 만들었었던 이유는 민간신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고종 스스로가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좀 전달을 하고 여론을 모아서 언론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좀 중요하게 활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민간신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고 있는 와중에 뭔가 일본의 압제에도 굴하지 않을 정도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민간신문사를 좀 운영을 해서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인의 신분으로 서재필이라는 분이 와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입니다.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 국문판 버전이 있고 영문판 버전이 있어서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을 서양 국가들한테 알리는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 어쨌거나 미국인 신분의 사람이 요거를 출판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이제 제어를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요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 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사람으로 갑신정변에 실패한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던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재필이 요것만 한 게 아니라 독립신문도 만들고요. 이 신문을 통해서 독립문도 세우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 것도 이분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활약이 시작이 되어요. 서재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3.1천하로 끝났었던 갑신정변에 실제 참여했었던 인물이고요. 갑신정변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을 때 서재필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였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그 이전부터 성균관에 입학할 당시부터 수재라고 소문이 좀 자자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좀 배움에 대한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이 서재필 자체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갑신정변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면서 대단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죠. 사실은 그때 일본으로 급하게 몸을 피해요. 이 관련자들이 전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그때 뭐 준역적으로 전부 다 취급을 받게 되어서 전부 되게 끝이 좋지 않았어요. 참여자들이. 김옥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일본에서는 처음에 도와주기로 했다가 그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도 결국엔 도와주기로 했었던 일본 공사가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피신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이 망명자들을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망명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고 뭐 거기서 엄청난 산전수전 끝에 공부도 굉장히 힘겹게 마치고 그쪽으로도 귀화까지 하게 되면서 미국인의 국적을 취득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망명길에 올랐을 때 본인의 몸만 겨우 간신히 피했어요. 그리고 이미 역적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있었던 서재필의 가족들은 굉장한 고초를 겪습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과 그 부인
부인은 음독 자살을 했다라고 나오고 동생은 참형을 당했어요. 역적의 연좌제의 준하는 참형을 당하게 되고 도망을 혼자 갔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갓난아기였던 거의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서재필의 아들은 돌봐줄 어른이 없어서 집에서 굶어 죽는, 이거 굉장한 사건이죠.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올 만한 굉장한 사건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끔찍한 불행으로 끝났어요. 갑신정변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거쳐서 미국에서 다시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데 독립신문을 창간하러 넘어올 때쯤 되면은 이제 서재필의 갑신정변에 대한 어떤 역적의 죄가 사면이 돼요. 다 풀렸어요. 이때 이미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자들에 대한 어떤 판결이 다르게 뒤집혀서 고종이 죄를 사면을 했고, 그래서 들어와서 신문사를 창간하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건데 대단한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원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죠. 고종이라는 인물은 서재필의 인생에서. 그런데 이 서재필이라는 분은 그 뒤에도 독립운동에 굉장한 어떤 활동에 매진을 하신 걸 보면 재산도 다 썼거든요. 뭔가 개인적인 거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상위의 가치를 좀 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걸 부른다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먼저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국문판, 영문판을 같이 해서 우리나라의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 내부인한테 알리고 외부에도 알려주는 중요한 이 독립신문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의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자, 독립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일단 배경은 이래요. 독립협회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한 이후로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를 견제했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 하나 가져갈 거 없나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우리나라의 이권이랑 이권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서구 열강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저 눈 퍼런 애들은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 이렇게 눈 뜨고 계속 코를 베어야 되냐라는 어떤 흐름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여기에 주축이 됐었던 인물들은 서양의 여러 나라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 인물로 서재필과 윤치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야 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감나라 떡나라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권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네, 서재필에 대한 내용 잠깐 보시고 또 내려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했느냐? 독립협회의 활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법한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보여요. 어디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만민공동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창립했었던 멤버들 있죠. 독립협회를 창립했었던 뭐 서재필이나 윤치호 같은 경우는 유럽 순방을 좀 마치고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인민교육이다. 백성을 계몽하고 교육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보여주고 뭔가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 이 계몽적인 어떤 성격을 많이 부여를 하게 되고 그러려면 대중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자리가 만민공동회입니다. 근대적인 민중 집회인 거죠. 민중 집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국민의 권리를 올리려고 한 거죠. 인식을 올리려고 한 거죠. 이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신분제도가 폐지는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과거의 신분으로 서로를 올가매고 있었고 악습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백정 출신이 올라가서 연설을 했던 게 있어요.
백정이라고 하면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인데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이 백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를 않아서 이 백정의 자식들은 일반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단에 백정이 올라가서 연설을 한다.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실제로 아무 제약 없이 모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 시작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만민공동회가 단순하게 모여가지고 연설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연설하는 어떤 스피치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주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뭔가 개선됐으면 좋겠는 거 혹은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는 사회적인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권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던 열강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권 수호 운동으로 어느 정도 비화가 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독립협회라는 집단이 이런 성격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 체제 같은 걸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러시아가 부산 옆에 그 저령도라는 데를 자기네들이 어떤 석탄 창고 기지를 만들 거라고 땅을 빌려달라 그래요. 이게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거기 있는 자원이나 땅 자체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걸 한번 오케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땅들도 다 그렇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서 러시아는 왜 조차지를 우리나라한테 달라고 하는 거냐? 너네 나라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요구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재정고문 파견하고 군사교관 파견하고 하는 거 철수시키라고 또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합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거는 만민공동회는 우리끼리만 이 백성들끼리만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단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런 이권을 빼앗기고 하는 것도 정부가 제대로 이거를 쥐고 있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정부에다가도 뭔가를 요구하는 어떤 성격의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헌의 6조라고 하는 게 결의가 되어서 고종 황제의 제가까지 받습니다. 이미 이 관민공동회가 개최되기 1년쯤 전에 대한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황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정부와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그 전제 황권, 고종의 어떤 권한을 강력하게 하면서 우리 땅, 우리 거 우리가 지킵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뭐 할 수 있는 요구인 거죠.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고요. 이 관민공동회는 실제로 뭔가가 백성들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황제한테 전달을 했고 이게 실제로 채택이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또 지금 할 법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자주적인.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했었던 활동들은 일종의 독립 캠페인 같은 거였어요. 자주적인 나라, 독립할 수 있는 나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를 추구를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건데 국민들은 당연히 기본권을 가져야 되고 참정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정부에 요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교육하는 거죠. 사람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격은 계몽 집단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죠.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으로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관을 그 옆에다가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회, 강연회, 방금 봤었던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식, 교양 이런 거를 보급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실제로 목표로 했었던 윤치호나 서재필은 해외의 사례를 알고 있어요. 서재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던 사람이고 윤치호도 독립협회 만들기 전에 이미 유럽 순방을 마친 상태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었던 거는 그런 모습, 유럽의 외국인들이, 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조금 깨어나서 이런 걸 좀 알았으면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요구를 하고 정치적인 모습의 행보를 조금 더 성숙하게 가졌으면 하는 걸로 이 독립협회를 꾸려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독립협회 활동의 기출사료 보면은
독립협회를 조직을 해서 옛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새로 세우고 옛 모화관을 고쳐서 독립관이라고 한다. 그 독립문이 오늘날의 그 서대문 형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독립문이 그때 만든 그 문이에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고 바로 그 옆에 독립관이라고 또 있어요. 건물 같은 거 하나. 이거가 만들어진 자리가 일부러 거기다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가 독립문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임금이 거기 앞에까지 나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했었던 문이 있었어요. 그 앞에 주초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초가 남아 있는데 영은문이라고 뭐 쉽게 해석해서 말하면 중국의 은혜에 감사하는 문이 거기 있었어요. 일부러 거길 고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청나라 중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일부러 그거를 보란 듯이 허물고 거기다가 독립문을 세웠고 바로 그 영은문 안쪽에 독립문 안쪽에 그 중국 사신 왔을 때 잔치 같은 거 베풀어주는 모화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고쳐서 독립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맨 처음 독립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한테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중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있고 중국 플러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등등 서구 열강 플러스 일본이죠.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되기 전부터 독립이라는 글자는 존재했고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문, 독립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던 시기에 우리는 나라가 크게 한번 변화를 겪죠. 궁궐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고 도망을 어디로 가게 됐죠. 아관파천을 하게 됐었던 고종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나라 거의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나라를 한번 살려보려는 마지막 심폐소생으로 나라의 형태를 좀 바꿔요. 대한제국을 만들고 이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된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지 않고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딱 13년만 존재했었던 이 13년이 지나면 1910년으로 일제강점기가 되는 해가 되겠죠.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거는 아관파천하고 나서 1년 동안 고민을 하고 나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어떻게 경복궁으로 가겠어요. 거기서 부인이 죽었는데 거기로는 가지 못하고 우리가 최대한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고민을 하다가 고른 데가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에 있었던 쓰지 않고 거의 비워두고 있었던 옛 경운궁 자리였어요. 건물 2개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연호도 정하고 이제 국가의 형태를 좀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궁궐입니다. 거기 바로 앞에 시청광장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는 모 호텔이 있죠. 그 호텔의 안쪽에 어떤 단이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환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환구단 자리에 딱 호텔이 들어가 있어요. 딱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가 있어서 아쉽게도 환구단은 볼 수가 없지만 그 환구단 옆에 있었던 부속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황궁우라는 부속 건물이 남아 있어서 그 역사를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하늘에다 선포를 한 거죠. 대한제국 하겠다. 나는 황제다. 라고 선포했었던 단이 있습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생겨나게 되고요. 황구단은 그 자리에 지금 호텔이 올라가 있지만 어쨌든 부속 건물이 있어서 원래 위치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황구단을 밀고 호텔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고 일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황구단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상징적이니까 거길 밀어버리고 일본이 처음으로 호텔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계속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구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옛날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로 좀 들여다보시면은 요게 황구단이에요. 요게 황구단인데 지금은 이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아예 그냥 호텔이 깔아뭉개고 올라가 있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요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부속 건물인데 황궁우라는 건물이고 요것이 지금 여기 마당 안쪽에 남아 있어서 실제 위치하고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이 생겼고요. 힘으로 이제 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광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래서 고종이 했었던 대한제국의 개혁을 다 묶어서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고종이 실시한 개혁입니다. 성격은 구본 신참이라고 하는 걸 추구합니다. 이게 뭐 실패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복고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아주 조금씩 개혁을 하는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갑자기 바꾸면 부작용이 너무 클 거라고 본 거예요. 왜 뭐 물도 너무 급하게 마시면 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건 아무래도 너무 모험이니까 또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최대한 부작용 없이 바꾸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지는 못했어요. 이 구본 신참은 옛 제도를 베이스로 할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정신은 우리 거를 냅둘 거고 외부의 어떤 껍데기만 바꾸는 거에 가까웠어요. 기술, 뭐 과학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겠다. 근데 실제로는 바꾸려면 진짜 근본적인 것부터 손을 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했다라는 건데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국제를 발표를 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제국은 전제정치국가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고 황제권은 아무 제약이 없다. 이거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당시 시대 모습을 보면 무슨 저기 옛날에 중국의 전통 왕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종이 정말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막 엄청 대적할 자가 없는 진짜 무적이 되고 싶어가지고 황제를 제칭한 게 아니고 사실 고종이 정말 원했던 건 제발 우리 좀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우리 건드리지 좀 말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원했던 거는 중립국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참견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서양의 국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대등하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국가의 격을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근대적으로 나라의 형태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일 이제 올드하게 남아있는 게 옛날 제도 중에서 토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근대적으로 토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양전 사업을 통해서 땅을 조사해요. 양전 사업을 하고요. 땅 문서 발급합니다. 지계 아문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 너 거야 라는 근대적인 토지 문서를 발행을 해요. 안타깝게도 이 문서는 1904년에 러일 전쟁 때문에 그 여파로 발급은 중단이 되지만 근대적인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토지를 정리하고 토지 문서를 발급을 지계라는 것으로 발급을 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 원수부가 설치가 됩니다. 국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직속의 군사기구입니다. 군사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인들의 숫자를 확 늘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사람들을 인재를 육성해야 되니까 교육기관들도 많이 설립했어요. 국가에서 만든 학교가 있고 기술 교육기관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토에 대한 정리를 시작을 해서 그 북간도 지역, 중국이랑 연결된 지역 있죠. 그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 관리사라는 걸 파견한 기록까지 보입니다. 이범윤이라는 사람이 저기 북간도까지 파견이 됐었고요. 울릉도랑 독도까지도 관여를 하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의 칙령으로 41호로 반포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는 여기 안쪽에 들어갔다라고 명시를 한 건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은근슬쩍 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대한국 국제에 대한 내용, 엄청난 무한한 황권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출로 실전 감각 키우기 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오늘 신문에 가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 군사 교관 철수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네. 신문 보고 있네요. 지난 기사에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했다는 내용이 실렸지요.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신문도 독립신문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단체, 요런 거를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었던 단체는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태극서관을 운영한 거는 신민회가 한 겁니다.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죠?
독립문의 건립을 주도를 해서 독립문도 세우고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죠. 고종 강제 퇴위를 반대했던 거는 지금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대한자강회라는 데에서 한 거고요.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한 거는 국제보상운동기성회라는 데에서 또 진행을 한 겁니다. 체크하고 2번으로 답 찾고 넘어갈게요. 자, 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민중을 계몽하자 가의 활동, 서재필과 윤치호에서 엄청난 힌트가 나오죠.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널리 읽히는 장면, 수백 명이 모인 토론회 장면, 네, 이거는 독립협회의 활동입니다. 독립협회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독립협회. 다른 것들은 지금 앞서 나왔던 신민회가 여기 앞에 나왔었던 태극서관 같은 거 운영했었던 단체고, 대한자강회가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었던 단체고, 조선어학회는 말 그대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활동을 했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는 황구단의 일부인 황궁우야. 이게 지금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 있는 그 부속 건물 황궁우의 실제 모습입니다. 고종은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경운궁에서 새로운 국호인 무엇을 선포하였지?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발행한 거죠? 아니네요. 영선사를 파견했다. 영선사 청나라에 보낸 거잖아요. 초기 개항 활동 중에 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1881년이고 요거 앞선 시기입니다.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초반에 유경공원인 근대적인 학교로 설립을 했었던 거죠. 정동 일대에 있었던 초기 근대 개항기에 있었던 거라 영선사의 파견과 유경공원은 같은 시기에 지금 겹쳐 있습니다. 자, 대한국 국제를 제정했던 게 대한제국의 특징이죠. 요 사실이죠. 요 시기. 4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897년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가 헐어버렸고 현재는 부속 건물인 황궁우가 남아있다. 이거 아까 계속 강조했었던 환구단이 되겠죠. 황구단 사진도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요 사진을 보고 오른쪽이 환구단이고 왼쪽이 황궁우라고 지금 나와 있구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4번 주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 13년간의 대한제국 시기가 끝나고 나면 1910년 국권을 빼앗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요거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누가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너 나가! 라고 하면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일단은 나가겠지만 어떻게든 저항을 해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빼앗기는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뺏기는 사람들은 없겠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 시기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가 앞선 시기에 대한제국이 되기 전에 이미 청일전쟁이 있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 러시아가 있는데 이 러일 전쟁이 터지는 거죠. 이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 인천 쪽에서 시작이 좀 되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플러스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일본 쪽에 유리하게 전쟁이 좀 진행이 되었어요. 뭐 이걸 유리하다고 하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두 나라가 다 엄청난 피해를 본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느냐? 러일 전쟁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는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자꾸 이상하게 조금씩 권한을 뺏기게 되는데, 자, 한일 의정서라는 걸 갑자기 체결을 해요.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아주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어요. 우리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그때 고종이 걱정했던 건 우리 보고 뭐 군대를 내놓으라든지 이런 거 할까 봐 중립을 선언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하지 말라고 해도 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는 러시아의 편도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 우리는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중립을 선언하겠다라고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국가도 우리의 중립을
오케이 해주지 않았죠. 무시하고 강제로 우리나라에 일본이 체결한 게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전 작업으로 이거를 체결을 한 거예요. 러일 전쟁을 수월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우리를 군대의 베이스 캠프 같은 걸로 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한일 의정서에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군사적인 요지와 땅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여기에 우리가 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1000만 평이 넘는 굉장한 땅을 군사기지로 빼앗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현재 용산입니다. 그 용산에 지금도 이제 군부대랑 관련된 시설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미군 부대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군 부대가 아주 오랫동안 주둔했었던 곳이고 그 지역은 일본 군대가 주둔하면서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철도를 깔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산에 철도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죠. 오죽하면 거기 용산을 본인들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그 동네 이름 자체를 아예 신용산이라고 일본이 만들었었어요. 지금 지하철역에 신용산역이라는 이 지하철역명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지로서 용산 지역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고 용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가 내부에 계속해서 군부대로 용지들이 수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흘렀어요. 전세가 일본에 유리해집니다. 일본에 유리해지니까 다시 우리나라에 뭔가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쓱 들이밀어요. 그게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를 관리하려고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리고 재정을 관여하는 메가타라는 외국인 고문을 파견을 해서 고문 정치를 합니다. 관여를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 공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들어갑니다. 요런 게 진행이 됐었던 거는 전세가 일본에 유리해 주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를 주변의 열강들이 묵인해 준 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 미국은 어떻게 묵인을 했는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거 일본도 묵인하기로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지배하는 거 미국이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1905년에 7월 달에 맺어진 조약이네요. 그리고 영국은 보세요. 영국은 그냥 아예 일본과 동맹을 맺어요.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인도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 지배, 마찬가지로 서로 인정합시다. 이렇게 한 거고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전부 다 똑같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땅 따먹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맺어지는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인데 요거 외우기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왜 러일 전쟁에 포츠머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항구 이름이거든요. 포츠머스. 왜 미국에서 조약을 맺은 것일까? 이 전쟁이 길어졌을 때 지금 여기는 일본이 승리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상처투성이의 승리였어요. 굉장한 숫자의 사람이 죽습니다. 사상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시에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 함대가 엄청난 군함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니까 서로 누가 이겼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마찬가지죠. 러시아대로 힘들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동안 청일전쟁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러일전쟁 치르는 동안에 다 썼어요.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국제적인 우위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휴전을 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을 끌어들여요.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 일본 쪽의 수상과 저기 루즈벨트가 학교 동창이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해줘봐봐. 뭔가 또 미국이 약속받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했어요. 서로 완전히 피투성이인 상태에서 이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머리채를 자꾸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놓고 있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너네 그만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딱 놓는 거야. 이런 역할을 미국이 자처해주면서 온 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러시아한테도 뭐라 해요. 야 너네 그만해. 그만하고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 인정해. 그러면 편해.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일본한테는 야 니네도
더 이상 러시아 영토까지 가지 마. 계속 얘네들 영토까지 침략하면서 제국지 확장하고 막 그러지 마. 국경 침범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니네 여기서 그만하는 거야? 이제 전쟁 끝내? 알겠지? 하고 이제 끝내요. 그래서 화해를 시켜가지고 이 조약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미국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루즈벨트가 거의 뭐 평화의 화신처럼 나와요. 가장 참혹한 사상자를 냈었던 이 러일 전쟁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역시 전 세계 평화의 수호자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린 정말 이 포츠머스 조약의 최대 피해자. 여기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를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인정한 거거든요. 우리의 동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 피해자가 되는 거죠. 최악의, 우리 입장에서 포츠머스 조약은 최악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의 이권은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되죠. 이 조약을 맺고 나서 2달 뒤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덕수궁의 중명전이라는 장소에서 덕수궁에서 고종을 협박하면서 고종은 여기에 사인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었는데 고종의 오케이 없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 통감부를 설치해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인 대표자가 오는 겁니다. 통감. 이 초대 통감으로 넘어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일본의 보호를 원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통감 정치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완전 박탈합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외교 대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일본인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 을사늑약은 제가 어릴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이 조약이 무효라는 거가 다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늑약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자가批准을 하지 않은 조약은 체결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고종이 여기에다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 밑에 장관 5명이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인물을 이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을사늑약의 심각성을 알았던 사람들이 대단한 반발을 하게 되고요.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들이 있죠. 민영환, 조병세 등등등 요게 알려지자마자 자살하죠. 유서 남겨놓고 자살하고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대종교를 만든 나철이 자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사인한 을사오적의 암살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고종이 미국인 헐버트를 또 미국 쪽으로 파견을 해서 이거 나 사인 안 했다, 이거 무효다라는 거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 왜 실패했겠어요? 이미 갑스라 테프트 밀약을 이전에 맺었어요. 여기서 인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받았다 한들 당연히 고종 편 들어주지 않겠죠.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고종이라는 사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뭐 개인적으로는 고종 자체 때문에 이 사람의 실책으로 나라가 망했다기보다는 그냥 고종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이런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이렇게 밀약 맺고 한 거를 고종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과 지나친 어떤 서구 열강의 정의로움에 기댄 점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걸 멸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를 이제 피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은 하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사늑약은 너무나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을사늑약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을사늑약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효예요. 우리는 여기에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을사늑약이 무효라면 1905년에 맺어진 을사늑약이 무효라면 그 뒤에 맺어진 모든 조약이나 정치적인 어떤 액션은 다 무효입니다. 우리는 황제가 강제로 퇴위된 적이 없고 군대가 해산된 적이 없고 나라를 합친 적이 없습니다. 을사늑약이 무효니까 그 뒤에 맺어진 거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냥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겁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시작점에 을사늑약이 있어요.
을사늑약은 고종이 오케이 한 게 아닌데도 체결이 됩니다. 고종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여기다 도장도 안 찍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었던 고종, 그리고 빨리 나라의 권리를 다시 되찾고 싶었던 고종은 적당한 자리를 계속 노리고 있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적이다가 나 여기다 도장 찍은 거 없다라는 거를 밝혀야겠다. 그래서 3명의 밀사,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3분을 파견을 해서 을사늑약은 무효다. 일제가 지금 대한제국을 침략했다라는 거를 읍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파견을 몰래 합니다. 근데 몰래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갔는데 회의장에 못 들어갔죠. 이미 을사늑약 때문에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본 대표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너희들은 외교권이 얘네한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바깥쪽으로 쫓겨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엄청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을 망신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억지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하게 합니다. 고종의 뒤를 이어서 억지로 즉위한 순종을 압박해서 새로운 조약을 또 체결을 하는데 통감의 권한이 아주 강화가 됐고요. 부속 조약을 통해서 제국의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파견해서 일본 관리를 따다다다 들어가게 하고 여기 중요한 대목도 나오죠. 너희는 어차피 우리가 지켜줄 것이니 자초적인 군대가 필요 없느니 라고 하면서 순종 즉위 직후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우리의 팔다리를 자른 거죠. 이제 우리는 아무런 어떤 저항을 할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1910년은 경술년입니다.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국가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통감 데라우치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체결한 겁니다. 이거 순종이 한 거 아니에요. 옥새를 아예 가져가서 찍었죠. 가져가서 찍었던 이완용은 이 사건으로 정말 대대손손 매국노라는 어떤 별칭을 갖게 됐죠. 대한제국의 국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일본의 완전한 식민 통치가 시작이 돼서 일본의 통치기관으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예전에 경복궁 한가운데 있었던 으리으리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조선 총독부 건물도 있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초대 총독으로 들어오게 되고 원래는 병합조약이라고 안 하고 병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삼킬 탄자를 씁니다. 하지만 이 글자가 너무나 이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주는 관계로 병합이라는 글자로 바꿔 부르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이 한일 병합조약 보면은 그 내용 보면 마치 우리가 일본 황제에게 제발 우리나라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비는 것처럼 나와요. 되게 황당하죠. 그리고 지금도 그 조약의 내용에 근거를 해서 일본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분쟁이 아직도 일본과 끝나지 않은 거고요. 자, 이 과정을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밑줄 그은 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인영이 진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에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중요한 단어 나오죠.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새 조약은 일본의 강제에 따른 것으로 황제 폐하가 윤허하지 않았고 참정 대신이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오적, 이지용, 이근택, 박재손 등등등이 제멋대로 가능하다라고 쓰고 속여서 2천만 민족을 노예로 내몰았습니다. 여기 안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완용이 있겠죠. 을사오적. 자, 이 새 조약은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거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거 아니죠.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거는 미국이랑 맺었던 조약이 있었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답이 되겠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었어요. 그때 3번이고요. 3번이고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외국 강화도 조약인데 근대적이지만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뒤로 쭈루룩 불평등 조약을 계속 맺었고요.
자, 정답 3번이고 2번 보겠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에 관련된 거 볼게요. 그는 1907년에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이 되었어. 여기가 이준열사가 묻힌 곳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 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준열사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은 미국에 파견했었던 보빙사가 있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고 나서 우리도 답례로 파견했었던 보빙사고요. 조선 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거는 일본의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한 거죠. 2차 수신사로 갔었던 이거 아니고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기계국은 청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기창이 설치가 되죠. 영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게 헤이그 특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3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저기 서울의 강북구 수유리 쪽에 이 무덤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답사할 곳은 가묘역입니다. 그는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 그냥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준열사가 되겠죠. 1번 정답 찾아주시고 손병희, 여운형, 홍범도는 지금 뒤쪽에서 조금 더 나오는 사람이에요. 천도교 관련된 인물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나오시는 분들 뒤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1번 답 찾아주시고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4번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군대 해산에 항의하며 순국하다 가. 군대 강제로 해산했었죠. 언제 강제로 해산하죠? 고종이 퇴위되고 억지로 순종이 즉위한 다음에 새로운 조약을 맺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순종 즉위 직후입니다. 나를 볼게요.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다. 이거 다음에 고종이 폐위되죠. 그러면 나가 가보다 먼저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고종이 퇴위되는 순서가 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순서대로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로 시작하지 않는 거 다 지워주면 하나밖에 없네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 이게 실패해서 고종이 퇴위됩니다. 다음 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즉위하고 나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가가 나와야겠죠?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풀탈 과정을 나열하는 순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도로 외우는 것보다는 앞뒤 관계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5번과 36번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